뱀이 이슬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이슬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속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초발심자 경문이라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구절로 똑같은 사물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가 마신 이슬은 분명 우유가 되고 이 우유는 인간이 마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이슬을 마신 젖소의 우유일 것이고 그 좋은 이슬은 아마도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이슬이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때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부르던 우간다에서 한국 젖소가 발견됐습니다. 어쩌다 한국산 젖소가 이역만리 타지에서 발견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직선거리로 1만 킬로를 날아가면 우간다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고 절반은 관목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국가를 두고 축복받지 못한 국가라고 평가하는데 우간다 역시 그렇습니다.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부족 간 다툼, 타락한 정치, 독재 등으로 산산이 분열되고 파괴되었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간다는 위기를 견뎌내고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는 우간다가 파트너로 선택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낙농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한국농어촌공사는 우간다에게 그간 구축한 시범농장, 축사 및 착유시설 등을 공식적으로 인계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우간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선진화된 낙농산업 노하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한국의 젖소 유전자를 우간다에 정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낙농 시범 목장과 사료시설 구축, 인공수정 및 유가공 설비 건립, 인공수정 기술 전수, 기자재 지원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우간다는 본격적으로 우간다의 광활한 영토에 한국산 젖소를 활용해 낙농산업 생산성 증대를 꾀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우간다에서 5마리의 한국산 젖소가 태어났죠. 이제 이 젖소가 성장하면 우간다에서는 1일 착유량이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간다 낙농산업의 혁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간다의 농축수산부 차관 카슈라 쿄무카마는 그간 전수받은 한국의 선진 낙농기술 노하우로 우간다의 식량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우유가 무엇이길래 한 국가의 식량 안보까지 책임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유라는 식품은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다른 동물의 젖을 마셔 성장하거나 또는 건강을 챙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유는 1만 년 전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그 역사는 깊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말젖을 먹고 자랐다는 설화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식품을 먹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쨌든 많은 포유동물 중 우리 인간만이 동물의 우유를 짜서 섭취하는데 우유를 섭취하기도 하지만 연유로, 버터로, 요구르트로, 치즈로 변형시켜 섭취하기도 하고 우유 등을 이용해 만든 식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마시는 라떼부터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까지 오히려 우유가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우유를 최초로 먹기 시작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대략 1만 년 전부터 서아시아 유목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항상 가축을 몰고 다니며 생활해야 하는 만큼 유목민들이 가축으로부터 우유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유를 얻고 우유를 가공한 유제품을 만들어 섭취하던 그들의 문화가 곧 주변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 우유 문화의 토대가 되었는데 한반도에도 당연히 우유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소를 가축하기 시작한 단군조선 이전부터 우유를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최초의 기록은 1285년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농축유 제품을 의미하는 낙이라는 한자가 처음 등장하는데 일본의 우유를 전해준 것도 우리 조상입니다. 일본의 신찬성시록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선나사주가 고독후왕에게 처음으로 우유를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나 우유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우유소라는 국가 상설기관을 설치해 왕실과 귀족이 마시는 우유를 생산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와서 타락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몽골어로 말린 우유를 뜻하는 이 기관이 서울 동대문 근처 낙산입니다. 왕족 또는 귀족이 아닌 이상 우유를 마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던 조선시대를 지나 우유가 사람이 마시는 식품이구나라고 인정받은 것은 1930년대입니다.
1937년 7월 11일 한국 최초의 대량 생산 우유 공장이 설립되는데 낙농인 21명이 모여 경성우유 동업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서울우유인데 말이 대량 생산이지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보다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1944년에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우유를 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전쟁 이후에는 우유를 담을 병을 구하지 못해 미군들이 버린 빈 맥주병을 세척해 살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까지 한국의 모든 우유는 서울우유가 만들었는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한 후 한국의 낙농업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서독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일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본 그는 우리 국민도 우유 한번 마음껏 마셨으면 좋겠다며 서독에 도움을 요청했고 5년 뒤 서독에서 젖소 200마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경기도 안성에 한독 낙농 시범 목장이 들어서게 됐고 한국에서 낙농업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1964년 남양유업이, 1967년 빙그레가, 1969년 매일유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낙농업이 이제 한국산 젖소를 우간다까지 수출해 낙농업을 전파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겁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국내에는 국산 우유 외에도 외국산 멸균 우유까지 수입되면서 파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분명 우리 땅에서 자란 젖소가 주는 우유가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멸균 우유라는 이름으로 수입되는 우유는 낙농 선진국에서 생산된 저렴한 우유라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데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되죠. 해상 운송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선적 후 한국 세관까지 약 20일가량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선적 준비 기간을 포함해야 하고 한국 세관에 도착해 보세 창고에 머무는 기간, 세관 검사 기간, 판매점까지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멸균 우유의 유통기한이 길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상온에 노출되는 아쉬움이 남죠. 반면 국산 우유의 경우 원유 상태로 2-3일 내로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선한 우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체세포수와 세균수로 결정되는데 체세포수란 생식세포를 제외한 동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로 생체 조직의 구성 성분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젖소일수록 체세포수가 적은데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어야 고품질의 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균수는 원유 속에 들어간 세균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얼마나 청결한 상태에서 착유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세균수가 낮을수록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낙농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과는 이 체세포수와 세균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식약처 고시에 따른 국내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에 따르면 체세포수 1등급 기준은 ml당 20만 미만 개, 세균수 1A 등급은 ml당 3만 미만 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위 낙농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도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을 1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체세포수 40만 개까지 1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또 세균수는 덴마크 3만 개 미만, 프랑스 5만 개 미만, 네덜란드 10만 개 미만으로 설정해 우리나라가 해외 낙농 선진국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국산 우유는 전부 세균수 1A와 체세포 1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상반기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진한 원유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 함률이 고작 0.02%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임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낙농 선진국인 만큼 까다롭게 설정한 국가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몇몇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기준으로 1등급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유통기한을 대부분 1년으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그 유통과정이 길어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국산 우유는 품질을 나타내는 원유 등급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입산 멸균 우유는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해외에까지 수출하는 우리 젖소에서 얻는 우유,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생산하는 국산 우유를 굳이 멸균과 낙농 선진국이라는 마케팅 용어에 갇혀 역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식량 수출 통제, 즉 식량 무기화에 나선 국가가 30개국이 넘습니다. 한국은 우유의 경우 원유 자급률이 2001년 77.3%에서 2021년 절반 이하인 45.7%로 낮아졌습니다. 자급률은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중을 뜻하는데 국내 우유 생산량은 2001년 233만 8,875톤에서 2021년 203만 4,384톤으로 약 30만 톤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연간 수입량은 65만 2,584톤에서 251만 1,938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즉 수입 유제품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미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원유 자금률이 낮아지면 결국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든 우유를 긴 배송 기간을 감수하고 품질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이 우유를 무기화하겠다는 국가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우유를 시작으로 빵, 케이크, 버터, 요거트, 유제품 등등 우리의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국산 우유는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소위 낙농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해외 제품이 더 좋을 거야 라는 그 인식만 바꾼다면 수입산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선한 국산 우유가 우리 아이의 곁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